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시경제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로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처럼 요동치는 거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상당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하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은 분이, 하나는 그냥 한국의 듣보잡 작가고 한 분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CEO니까 이제 둘이 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썼죠. 오현제 중에 한 분이, 아우렐리우스가. 그 명상록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도 왕이죠. 그리고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솔로몬의 전도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그 정점을 지나면서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허무하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던 디오게네스, 그 책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노숙자죠. 노숙자. 그 다음에 책 하나 던지고 산으로 들어가 노자의 내용하고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어, 심지어 똑같은 문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지기를 거부한 남자 두 명이 쓴 그 내용하고,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둘이 쓴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중간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지만 왕이나 황제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어떤 학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태민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 세계의 자산 회사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와닿으시죠? 음. 그게 네. 비트코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서평은, 특히 비트코이너들의 서평은 비트코인 내용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용 별로 없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전부 비트코인을 향해져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 달러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그 철학적, 도덕적, 현실적 이유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음. 역사적 이유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다면 네 가지겠네요. 철학적, 도덕적, 현실적, 역사적 이유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루는 책이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그 레리 핑크 회장의 단 하나의 문장,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했던 그 문장이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이해해야 오늘의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큰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이겠죠. 네, 저는 작가님의 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읽고 저는 사실 부동산 베이스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최근에 1 비트코인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네요. 찾아봤더니 전 세계 1 비트코인 이상을 가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 세계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투자자 중에. 음.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 뭐 0. 몇 개만 다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작가님 책을 읽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설득이 됐는데 많은 대중분들도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나면서 과거의 비트코인의 위치와 지금부터의 비트코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전혀 다른 레벨의 자산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잘 와닿지 네,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미국의 그 회계 재무 기준위원회가 비트코인의 시세를 법인 회계에, 주식회사의 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거든요. 음, 그거부터가 좀 사실은 신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구나. 음, 제가 한국 공군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하고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대가 존재해요. 제가 이게 어디까지가 비밀이고 아닌지 몰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어느 부대를 가보면 미군의 건물하고 한국군의 건물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기능이 똑같으니까. 음, 근데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2, 30년 근무하신 이제 하사관들, 원사님, 뭐 주임 원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주니님들이랑 술을 먹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요. 한국군도 짓고 미군도 짓고. 근데
한국군은 특징이 뭐냐면 밤새 일을 해가지고 건물이 엄청나게 먼저 올라간답니다. 똑같은 건물. 근데 한국군의 건물이 다 올라갈 때까지 미국은 땅을 다지고 이래, 땅을. 건물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탈퇴근하고. 그래서 한국군들이 비웃는데, 아, 쟤네들 일 안 하고 말이야, 농땡이 까고. 우리는 막 밤새 서치라이트 막 비치면서 일하잖아요. 그죠? 음, 공기 단축, 이게 이제 한국 건설의 핵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둘 다 완성이 된답니다. 한국군이 이제 다, 세레모니 다 끝나면 이제 미국은 이제 검은 모양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름에 더워요. 그럼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면 한국 건물은 다 뜯어내고 다시 인테리어 해야 된답니다. 근데 어, 미국은 원래 그 공기 순환 장치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에어컨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이 빠른데 이게 뭐 한국 공군의 이제 그거에 대한 북한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한국이 빠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빠르다라는 게 이제 그 우리 한국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배 군인들의 이야기죠. 물론 계급은 저는 알지만 저는 이제 장교였으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 행동도 그 미국의 어떤 걸 유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회계 기준부터 고치고 다 다지고 이제 마지막에 승인이라는 딱 깃발을 올리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게리 겐슬러 개인의 어떤 그런 편견의 결과다. SEC 위원들의 어떤 그런 로비의 결과다라는 음모론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제 지정학이나 이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파토리 위주의, 내러티브 위주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자꾸 이런 거시적인 세계관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 스토리텔링이 좋은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나 이런 걸 분석하면 이제 전지전능한 사람들이나 세력을 가져하게 되고 그러면 음모론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도 그 음모론적인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리 겐슬러가 돈 먹었니, SEC 위원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했니, 뭐 미국의 민주당이 뭐 대선을 앞두고 뭔가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니,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불보듯 뻔한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 오랫동안 다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1k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시경제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용어로는 비상관 자산, 어떤 용어로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처럼 요동치는 거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상당히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담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기관들은. 그럼 음.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하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작가님,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 앞으로, 뭐 2030년까지 혹은 뭐 35년까지 길게 봤을 때 정말 뭐 10억 이상, 10배 이상 이렇게 정말 올라가는 일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데.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 그 빨리 정확한 올 시기까지는 좀 어려우시겠죠? 어렵죠. 오늘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상승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이제 폭등과 폭락이 조금 덜 완화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근데 더 심해진다면 음모론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뭐냐면 기관들이 담기 위해서 이제 개미 털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음, 오늘 성명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명서를 꼭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 파생 상품은 소비자 보호의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펌핑 앤 덤핑을 하면 형사 고발됩니다. 그 내용은 아, 성명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되게 엄하거든요, 미국. 이걸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칭 주가 조작이라고 하죠. 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한 담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형사처벌 받습니다. 의혹만 있어도 재판에 회부돼서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정말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정말 보호를 받는, 누가 네. 막 장난질 치고 무슨 뭐 있지도 않은 거 팔아먹고 그런 거를 이제 규제로 막는 정말 그런 자산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제 타겟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성명서에서도 이제 SNS에서 이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갖고 장난 못 친다는 거죠. 아, 그래 도지코인 가지고 뭐 심심하면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
형사소추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자산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혔으니까 음, 분화폭이 둔화된다는 쪽에 베팅을 좀 하겠습니다. 7대 3 정도로. 아니, 하도 영일들을 제가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네. 영일들은 확률의 세계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처럼 7대 3 이렇게 6대 4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댓글이 달려요. 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다라고. 어, 그쵸. 당신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그 이상 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점쟁인 거고 음, 우리는 다 그렇게밖에 못해. 일기예보도 하다 못해 확률로 표시하는데 그쵸, 그쵸. 일기예보는 사실상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의 날씨도 확률로 표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놓고 0과 1의 세계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큰일 사고 치고 망하는 겁니다. 음. 감옥에 저는 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난 10년 동안 시간에 걸렸을 뿐 다 이루어졌어요.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뭐 6천만 원 넘었고 정말 그걸 향해 가고 있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SEC 결국에 시간의 문제지 승인 날 거다. 승인 났고, 그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이고, 인터넷 혁명을 뭐 불의 발견에 정말 비견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점점 그 과정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걸릴 뿐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비트 맥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맥시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비트코인 맥시란 좀 어떤 분들을 좀 칭하는 말인가요? 그 용어가? 2012년부터 시작된 사건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스케일을 좀 올려야 된다. 스케일업 얘기가 있어서 용량이 너무 적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비트코인 소스 코드는 32메가바이트를 1블록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거래 기록을. 음.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그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당시 있었고요. 그래서 1메가바이트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1메가바이트가 이제 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이 적은 대신에 노드들이 부담을 덜 안기 때문에 노드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점점 확산이 되면서 용량을 늘리자라는 의견이 비트코인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이제 핵심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보안이 되니까. 뭐 그런 게 씨도 안 맥힐 거를 알고 비트코인 진영에 있다가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비탈릭 부테린이고요. 그가 만든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그 뭔가를 새겨 넣기에는 너무 그 비싸거나 제한된 용량을 거의 무한하게 확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담아서 만든 게 이더리움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이 나갔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안에서도 용량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그 말 자체는 조롱이에요. 비트코인 근본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음.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도 할 수 있고 뭐그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나 이런 이더리움 진영으로 간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비트코인으로 다 해결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인정하고 이거를 용량을 늘린 거나 변형하는 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꽉꽉 막힌 원리주의자. 이 음. 원리주의자들이 근데 수학 천재들이라서 문제긴 한데 그냥 뭐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니고요. 다 비트코인 코어는 다 한가닥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음. 분들을 이제 꽉 막혔다. 우리 말로는 틀딱이죠. 틀딱. 틀딱이라는 용어를 붙인 게 바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인데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하나의 정체성이 됐죠. 자기 정체성이 됐어요. 이제 맥시멀리스트를 맥시라고 이제 바꿔 부르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니까 현실주의자니까 어, 한국에서는 저 같은 주장을 10년 동안 줄기차게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분류해가지고 강의 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가르칠 때 한국에는 오템이라는 사람이 있어라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2017년, 18년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왜냐하면 워낙에 없으니까. 음.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용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 유연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하나만 살아남는다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생태계가 살아남고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중심 역할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 하나만 살아남는다라는 그 비트 맥시들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런 음,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비트 맥시가 아닌데, 비트 맥시랑 그래도 근접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장이지만, 저는 비트 맥시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리버테리안의 전형인 분들의 이제 비트코인 맥시가 있어요. 그분들의 사고 체계를 알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ETF에 대해서 이들이 보인 행보는 상당히 그 타락했다. 음, 원리주의자, 그들의 용어로 타락한 거죠. 저는 타락이라고 안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관점은 타락인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 맥시가 진짜 맞다면 어떻게 쓰든지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반대해야 돼. 로비를 오, 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탈중앙이라는 거에 목숨을 건 분들이거든요. 철학적으로. 근데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대신 사주고 그 대신 사주는 뒤에는 이제 여러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게 비트코인 맥시들이 싫어하고 뻑큐를 날리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 비트코인 맥스들이 충항하는 그 20대 청년 있어요. 그 트라이크의 CEO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나이가 들면 이렇습니다. 그 체이스 맨하탄 어떤 은행식 그 ATM 머신 안에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밈일 정도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은행들이 대신 사주는다는 거죠. 그쵸. 월가의 그 자본과 금융가들, 은행들이 그 산다는 거죠. 비트코인 맥스들이 주장하는 게 not your key, not your coin이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나초키, 나초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쵸. 키가 그러면 나한테 없으면 그건 내 코인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ETF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 직접 안 만지는 거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상승분을 먹는 거지. 그냥 권리증 같은 거를 일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비트코인 원칙에 다 위배돼요. 그러면 딜에 누워야 되거든요. 음, 결사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이 돈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받았던 경멸과 괄시의 그 눈빛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근데 음, 진짜 맥시라면 철학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괄시를 받고 비트코인은 자동 세탁이나 사용되는 거고 지하의 돈이야. 라는 걸 감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 윙클보스 쌍둥이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을 때 왕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정지 작업으로 그 사전 작업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뉴욕주의 금융감독청 국장인 로스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라이선스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 그 당시에 비트맥시들은 철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아워 머니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음, 거기서 비트코인은 우리의 돈이니까 건들지 마. 니네 주류들이 접근 금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과감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영상의 핵심은 비트코인은 지하세계의 돈이야. 그들의 철학이고 그 핵심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통조림 중에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강조하는 건데 한국에 그런 분들은 없죠. 한국은 그러기에는 너무 늦게 비트코인을 발견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기가 어렵겠죠. 비트코인 10달러 전에 샀어야지 뭐 만 개쯤 가질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한국의 비트 맥시들은 패션이죠, 패션. 그러니까 그 눈에 빨간 거 넣어서 빔 이렇게 하고 마이클 세일러의 말을 막 따르면 이게 맥시라고 생각할 텐데 마이클 세일러마저도 맥시가 아니에요. 왜냐 마이클 세일러도 ETF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음, 나초키, 나초코인 같은 거 주장하지 않거든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현실주의자죠. 기업을 하기 때문에. 맥시라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을 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수장이 비트코인 계속 산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스테이크를 거니까 우리가 음, 남들한테 설명할 때는 좋지만 기업의 수장을 타겟하기엔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 그거 팔아! 라고 음,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청산을 해야 되면 가격이 떡락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러면 진짜로 비트 맥시라면 마이클 세일러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놔두고 마이클 세일러의 어록을 만들어갖고 계속 그거를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의 맥시는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음, 한국의 맥시가 경전으로 삼는 게 마이클 세일러예요, 마이클 세일러. 그러니까 골 때린 거지 한마디로. 이런 말 음, 해서 좀 미안하지만 철학 없는 철학 집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교조적으로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음, 아무튼
이 ETF가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맥시들이 글로벌 맥시들이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다. 그거 하지 마라. 승인 나는 건 안 막아. 왜냐면 가격을 올리고 이제 제도화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개인이 투자하는 거 이제 막으려고 이제 목소리를 내겠죠. 설명이 음. 됐죠? 이해됩니다. 그럼 작가님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그 어떤 기존의 달러 시스템,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에 뭐 무제한 찍어내고 뭐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탈중앙화를 목표로 나온 이제 애초에 출발은 그런 논의였잖아요. 그러면 비트맥시들의 주장도 뭐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면과 또 반대로 부정적인 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명하다는 그 속성상 제도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투명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든지 그 블랙락이라든가 하여튼 뭐 거대 금융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이 있으면 이게 노출되니까 이것도 노출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데려다가 막 물고문 시키면 불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누구한테 샀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비트코인로 샀어도. 뭐 물고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형량 거래를 하겠죠. 찾고 싶다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음지에 있는 부분은 음지에 있는 대로 노출이 안 될 거고요. 양지에 있는 것들은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은 상당히 노출이 될 거고 이 ETF 승인의 그 국가 안보적 이슈가 아마 그걸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대로 놔두다가 너무 지하화된다라는 거가 있을 거예요. 음, 비트코인 맥시들이나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우려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장기적으로는 음, 안 좋아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근데 당장은 좋죠. 당장은. 나쁠 거 없어요. 당장은 음, 비트코인이 좀 건전해지는 건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다가 진짜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이 꽤 음.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에 있는 비트코인과 제도권으로 한번 나온 비트코인,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추적이 되는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럼, 지하에 있는 것들은 안 나오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묻으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북한이라는 추상적인 주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잖아요. 북한의 누군가. 음, 북한의 고위 관료 누구. 북한의 무슨 어떤 부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결국은 현금화할 건데, 무기를 산다거나 뭐, 음, 돈으로 바꿀 텐데, 그 루트가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음, 묻어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고세기 안에서만, 예를 들면, 북한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갖고는 이란의 원유만 사고, 이란은 다시 북한의 무기만 사고, 이 안에서 빙빙 돈다면, 그건 그 안에서만 돌겠죠. 음,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트코인 공부하고 나서 자금 세탁을 공부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자금 세탁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 있는 돈을 탈세나 이런 목적으로 다 지하에 숨기는 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반대가 더 진실에 가깝죠. 음, 매춘이나 마약을 통해서 번 돈을 제도화시키려는 게 자금 세탁이에요. 음, 왜냐하면 제도화해야 매춘으로 벌었건 마약을 팔아서 벌었건 그 돈으로 다시 매춘하고 다시 마약 살 게 아니라면 그 돈으로 비행기도 타고 호텔도 이용하고 하려면 전부 음. 제도화되잖아요. 그쵸. 양성화돼야죠. 그렇죠. 그 과정이 바로 그 장세탁이에요. 그때 필요한 기술.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춘으로 번 돈을 마약을 사고 마약으로 번 돈을 매출만 한다고 이렇게 폐쇄된 경제만 한다면 굳이 그런 모험을 감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회사 하려면 일단 K만 제도 같은 데다가 엄청난 그 좋은 변호사, 회계사를 갖다 때려 박아야 되고요. 음, 그래도 그 추적의 위험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음지로만 돌 수 있는 경제는 없다는 얘기. 음, 음지라는 경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음지에만 머무는 경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데 음. 대부분은 양지에 있단 말이에요. 작가님,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개인 간 거래 혹은 뭐 이제 말씀하신 북한처럼 그런 음지에서 서로 거래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랑 작가님이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서로 주고받는 거를 국가가 알 수가 없는 게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추적할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게 ETF라는 곳 제도권에 한번 그 들어갔다 나온 비트코인은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저희 사실 대중분들은 사실 그런 거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뭐 주식 사듯이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많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을 들락날락 하면서 점점 추적이 되는 돈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이 추적 불가능한 돈이라는 그 엄청난 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조금 희석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죠. 지금도 뭐 비트코인을 우리는 이제 뭐 거래를 이렇게 한 번 일으키고 말지만 이미 클러스터 기술 같은 걸 써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수만 개 지갑으로 빵 스쳤다가 음, 다시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용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되도록 이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도록. 음,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겠지만 결국 또 미국은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제도권이 품으면 비트코인은 그 추적이 불가능한 돈이라고 저는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듣다 보니까 불가능한 저도 돈은 들은 거예요. 책이나 영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음, 이제 더 좋아하겠죠. 철학을 선택할 건지 현실을 선택할 건지 스탠스 정해야 돼요. 제 음. 생각에 원리적인 비트맥시들은 앞으로 2, 3년 안에 다 정리될 거예요. 떠나겠죠. 옛날에 한번 그래서 2014년도에.